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30분 강의할 자료를 한 2시간짜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스킵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들은 내용을 주로 스킵하면서 주로 저희들이 산업 쪽에서 보는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전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파괴적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2장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전기동력 자율주행차 시대의 전개라는 것은 워낙 잘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그리고 3장에서 앞으로 이 접목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근에 융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자동차 산업 어떻게 보면 위기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누가 따는 거나 다 알듯이 내연기관 개인 운전 시대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처음에 개발 계획도 만들 때 과연 전기자동차가 가능한 것이냐,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느냐,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연료 전자동차로 바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술 개발 전략을 가져야 된다.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이 국제회의를 가다 보면 국내에서 또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회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뭐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차, 오토노머스 비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우리는 뭐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카 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른 면이 나타났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타난 협업입니다. 과거부터 이 협업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 간의 협업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왜 전자하고 자동차, 뭐 ICT 산업하고 자동차 왜 협업이 안 되냐,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진국 다 가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아키텍처 논쟁이 또 불고 있느냐, 결국에 최근에 뭐 네트워크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영역도 파괴되고 있고 불연속 혁신의 가속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내부의 변화뿐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팩터도 그려놨듯이 뭐 디지털화, 경량화, 전기동력과 신이동성, 이런 팩터에 의해서 또 하나는 뭐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나 센서의 중요성, 연결성,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로 융합이라고 컨버전스라고도 얘기하고 퓨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진국에 가서 각자들 얘기하는 건 다 다릅니다. 테크놀로지는 퓨전이라고 그러고, 제품에 가서는 하이브리드라고 그러고, 산업 단계에 가서 컨버전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 컨버전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기초과학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카에서부터 자율주행차까지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상의 진단부터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떤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그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저기 나타난 성장 둔화기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환경 변화를 분석한 후에 대응 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금 현황입니다. 2015년에 보면은 해외 생산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출은 3년째 물량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정상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별 소비세 올해 또 상반기에 연장을 했지만 이게 종료가 될 경우에는 내수 절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또 세계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고급차 시장, 또 저가차 시장,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저가차 시장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쪽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뭐 고급차 시장은 이제 독일이 완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차 시장은 또 모든 업체들, 인도, 중국까지도 지금 덤벼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성장 둔화가 일시적인 과연 경기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좀 분석도 해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은 감소세고 비용은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용 증가세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매출 둔화, 수익성 악화도 되고 있고, 외국계에서는 항상 이야기 나온 게 언제 이게 구조조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우리의 혁신 전략의 문제. 자, 이러한 혁신 전략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렇다면은 구미 시장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제외를 놨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면은 2016년 2월 달까지 보시면은 과거에
서유럽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5.8%였습니다. 지금 안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8.9%까지 올라갔던 점유율이 지금 7.4%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양은 증가합니다. 왜? 세계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량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의 점유율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수익성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 우리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선진 경쟁국들도 금융위기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을 보겠습니다. 2008년 9년에 선진국들 평균 영업이익률 600대 대기업들입니다. 약 2% 이하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 가면은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2012, 13, 14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2011년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리막입니다. 또 특히 이걸 나눠봐야 됩니다. 현대차의 계열사, 비계열사를 나눠보면 지금 비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2%. 과거에 금융위기 때 선진국들의 영업이익률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계열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투자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의 주체와 대상. 그동안에는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대상과 범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진화의 필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 기술 신소재, 신서비스 업체 등의 지금 자동차 산업에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자발적으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뿐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의 성능 향상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압박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는 이미 1980년부터 다 진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융합은 이미 70년대부터 선진국 자동차 업체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표에 보시듯이 융합의 수준도 아까 말씀드린 다시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과 제품의 융합, 또 다중 융합, 그 다음에 과학의 융합입니다. 규제 대상을 보면은 아주 단순한 기술과 제품의 융합에서 내연기관이었습니다. 다중융합에서는 전기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융합은 결국에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죠. 소비자 욕구도 틀리고 또 생산 방식, 제품의 혁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정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고 서비스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고 또 내부적으로 이러한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또 빠른 추격제 전략의 한계에 노정됐다. 이러한 지금 주장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 세계 2,500대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등재된 자동차 업체는 148개입니다. 완성차와 부품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05%였습니다. 2014년에는 숫자가 155개로 증가를 합니다. 이 증가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6개에서 우리 역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전체적인 집약도는 4.05%에서 4.36%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약도의 증가는 독일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표에 나타났듯이 기업 수나 평균 집약도, 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 수익률에 있어서는 2014년까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현대자동차의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면 최근 2014년 기준입니다. 독일이 40조를 합니다. 근데 이 통계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책 담당자들 독일이 과연 40조를 하느냐?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 하느냐? 6조 원 합니다. 밑에 표입니다. 제가 13년까지는 추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 업체들의 금감원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만든 겁니다. 추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 적에 바로 우리가 2014년에 6조 원 했는데 그중에서 완성차 업체가 약 4조 조금 더 하고 부품업체들이 2조에 못 미칩니다. 근데 부품업체 2조에는 정부의 5천억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실질적인 부품업체들이 1년에 1조 5천억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 4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외국계 업체에 5천억이라는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1년에 5천억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신차가 최소한 한 해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국계 업체는 전부 다 모델을 수입해서 단순히 조립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또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바로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이 고급차 시장을 석권하고 작년, 2014년에 독일의 연구개발 인력, 자동차 연구개발 인력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현대자동차만 보면 한 2만 명 될 겁니다. 나머지는 허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현대자동차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자동차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비교입니다. 13, 14년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투자 증가율이 나타난 게 ICT 쪽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은 2013년에 내가 14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좀 새로운 혁신과 성장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럼 자동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융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산업 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2,500대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속한 전 세계 전자업체들이 약 228개입니다. 중국 업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 미국, 일본 업체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워낙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2,500대 등재된 전자업체 전체 연구개발 합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일본도 추월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자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지금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집약도 면에서도 1위입니다. 독일도 능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개발 투자, 바로 등재된 연구개발, 전자 쪽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94%를 삼성전자가 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협력업체들은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해달라, 좀 수평적인 협력을 하자 하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에서는 70%가 현대, 삼성전자는 90%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심각성은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쪽입니다. 275개가 등으로 전년보다 무려 87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3개에서 4개로 하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112개입니다. 그래서 161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결국 미국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보면은 혁신기업, 10대 혁신기업에 우리는 삼성이 그래도 4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십시오. 결국 지금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개념을 이끌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1위라는 겁니다. 상당수가 미국 업체들입니다. 또 이동통신 쪽입니다. 12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신 집약도는 14.65%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률은 1.46%로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업체가 각각 4개나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영미 쪽 국가들의 주도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반도체입니다. 이 기준 분류가 틀렸는데 반도체가 기술 집약 장비 업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려 3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 집약도는 자동차보다 높은 8%입니다. 수익률은 무려 13.4%입니다. 미국이 130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37개, 우리나라는 7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현재까지 R&D 투자를 가지고 평가해 봤을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는 독일과 미국이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R&D 투자를 갖고 지금 조금 우리는 R&D의 생산성이 높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특허 출원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허 출원은 출원입니다. 이게 과연 100% 상용화될 수 있다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특허 출원만 보더라도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현대자동차가 약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볼 게 바로 부품업체인 덴소와 보쉬가 2, 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전통 산업에서의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신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제가 여기 7T 산업이라고 써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으로 가자. 그래서 처음에 IT 산업, BT 산업, NT 산업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T였습니다. 이것이 ST가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고 ET가 2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우습게로 무슨 영화 찍냐 ET가 나오게. 근데 그게 엔바이런먼트하고 에너지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C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의료기기 만드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화래요. 컬처럴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7T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불티난다고. 자, 바로 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밑에 그림입니다. 정부의 R&D 지원 현황도 2012년과 13년을 보면 전자에는 한 1조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줄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5천억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전기 및 기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R&D 분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인공지능 개발의 필요성이 상당히 알파고 때문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쏠림 현상과 풍선 효과입니다. 왜? R&D라는 예산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조류 독감 같이 빠르게 퍼지는 게 아니냐, AI라서.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으니까 여기 경계를 해야 된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신약을 하나 개발했다 해서 BT 산업을 우리는 육성해야 된다.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자, BT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CGMP 공장 설계를 저희 기획을 짠 게 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장이 인천에 돌아가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바로 신약 한지가 BT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AI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정부 재정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은 과거보다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상용화라는 건 자동차뿐이 아니겠죠.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상용화도 다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뭐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된다. 환경, 에너지, 안전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또 하나 도시 공간의 활용에 효율합니다. 이렇게 교통체증, 주차하기 어려운 외국도 독일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주행을 하는데 40%는 주차, 공간 찾느라고 소비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러한 차원에서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큰 것이 바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대국민 의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왜 안 되느냐. 2010년에 제가 2008년입니다. 2008년까지 정부 모든 보고서는 전기차는 안 된다였습니다. 근데 2008년 여름인가요? 2009년 여름일 겁니다. 최고 지위에 계신 분이 저속차 전기차 공장을 한번 다녀와서 괜찮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보고서는 전기차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0년 1월에 전기차 대대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무려 전문가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결국에 하면서 줄어들어서 말년 1년 지나니까 10명이서 끝냈습니다. 지금 지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500명이 시작한 계획이 10명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저속 전기차 업체들은 다 도산이 됐죠. 거기에서 인식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 그 당시에 가봤습니다. 독일 교육부가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대만 높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속차 또 모델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0km 이상의 도로에선 제한이죠. 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더라도 몰고 나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AS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갔다는 거죠. 바로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나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가더라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 기대를 했다가 그 실망감이 커질 때는 이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났듯이 소비자들의 커넥티드카와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들도 병행해서 개발을 합니다. 뭐냐? 전기차와 자율차라는 거죠. 왜?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원가가 높죠. 그래서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결국 독일의 고급차 3사, 그 다음에 일본 렉서스, 고급차 업체들이 제일 빨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가가 높으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가장 성공 사례가 테슬라입니다. 1억이 넘는 자동차를 하더라도 1년에 5만 대를 팔고 있으니까요. 자, 곧 반자율주행 자동차도 가고 잠재 시장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소비자들이 지금 미래 이동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전기동력, 자율주행, 또 소형화에 대한 문제, 소위 마이크로 모빌리티까지 또 공유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업체로 평가하죠. 미국에 가거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업체로 생각 안 합니다. 저것은 테크놀로지 컴퍼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그냥 하나의 사업입니다. 테슬라에. 그렇지 테슬라가 자동차로서 계속 크겠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운영의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공유해서 맞춤형 이동성까지 모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적이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있어서 부가가치는 커집니다. 전체 파이는 커집니다. 지금의 현재 왼쪽 그림과 같이 4개
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다양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의 몫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에도 지금 GM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관련된 서비스 산업으로 간답니다. 좀 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조에서 이미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창업도 일어나고 있고 신규 투자도 발생을 합니다. 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이 앞으로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3차 환친차법에서 전망을 해본 겁니다. 2025년까지 몰적에 점차 늘어납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물량 대수는 상당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와 함께 이러한 고급차, 친환경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들이 먼저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 언제부터 됐습니까? 30년대라고 봅니다. 과거부터 컨셉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기자동 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를 왜 이렇게 각국 정부가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적극적이냐? 바로 새로운 혁신 경쟁을 촉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혁신의 강도하고 인공지능 수중을 놓고 볼 적에 패스가 틀립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레벨에 따라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애플과 구글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혁신이 갑자기 상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네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BMW가 최근에 자, 우리가 100년 동안에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를 끌어왔지만 이 자동차 산업을 ICT 업체한테 넘겨줄 수 없다. 자기네들도 새로운 도전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제 자동차 업체들하고 ICT 업체들의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이 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소비자, 공급자, 근로자, 정부 전부 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설비, 유통망, AS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계획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최근에도 자동차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20년 전에도 그 두 가지를 지적한 게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특히 부품 업체들입니다. 첫째가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정보도 없고 기술 정보도 없다. 두 번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문 인력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수출 전문 인력도 없다는 겁니다. 기술 전문 인력을 차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차로 지금 바뀌더라도 이거에서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유지 보수, 생태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차량 보안이 또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율주행은 운전자 중심에서 차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부품의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까 문제입니다. 법제도는 당연히 마련돼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구글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더 또 요구를 하죠. 자, 스티어링 이런 쪽 다 불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것이 없어도 주행을 하게 허용을 해달라. 소비자 수용력입니다. 중국과 독일을 비교한 겁니다. 중국이 과연 단순 호기심이냐. 독일 소비자들은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건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시장과 잠재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그래서 앞으로의 이 소비자들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하드웨어일 겁니다. 굉장히 싸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과거부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작년에 글을 쓸 때 전진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후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좀 숏페이퍼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배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영향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미국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다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협력 쪽의 방향입니다.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의 요소기 기술이라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검약적인 혁신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전략적 기술 제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학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기업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요. 학연 쪽에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원천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처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체계적이자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입니다. 1980년 일본이 수립한 산업부조 비전의 기본 이념이 창조적 지식 집약합니다. 36년 전에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어땠습니까? 외환위기 때 썼습니다.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기업 간 제휴가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미국이 만든 겁니다. 1984년에 미국은 공동연구개발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허용을 했고 독과점 금지법으로 제한을 뒀던 걸 다 풀었습니다. 87년에는 그 개발된 기술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또 법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거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도적으로도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뭐냐? 아까 발표도 있었지만 미국이 40억 달러를 지금 지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상용화하려고 45개의 지원센터를 만듭니다. 평균적으로 국비가 하나에 1,00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누굴 벤치마킹이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빨리 응용을 하겠다. 원천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는데 이 45개 기술연구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90년대 인터넷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 93년에 똑같은 정부가 미국과 한국에서 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이때 뉴 이코노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90년대 말에 미국은 진짜로 뉴 이코노미입니다. 왜?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일부 이론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매우 진짜 신경제 IMF를 맞이했습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일 인도의 4.0도 상당합니다.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90년대 미국의 이전화, 이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필요한 게 이 메스라고 저는 얼마 전에 생각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리 워닝 시스템도 취약합니다. 또 상당한 구조 개편이 일어나면 실업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이프티 넷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바이벌 전략을 다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 메스가 쌓입니다. 쓰레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정부가 메스를 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반자율주행 자동차 곧 나타나게 되겠죠. 아까와 같이 원천 기술이 부족한 문제. 또 하나, 최근에 미국 정부가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2022년 의무화한다. 도요다가 그 다음 며칠 있다 발표했죠. 우리 5년 당겨서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업체, ICT 업체 간의 협업,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딥드라이브 컨소시엄이 형성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버클리나 스탠포드가 들어가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벌써 버클리에서의 대학 연구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MCT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를 모방해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가봤습니다. 거기에 MCT 못 만듭니다. 지리적,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다시 지금 30만 평, 과거에 비행장으로 쓰였고 지행 공장을 개조해서 미국이 약 1천억 원을 들여서 MCT2라는 이쪽은 70km 이하밖에 테스트가 안 됩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거를 지금 또 1,00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도로, 아까도 인공위성에서 보더라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도료의 문제입니다. 도료의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해상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밤에 비 오면 안 보입니다. 자, 통신 문제입니다. 과연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미 자기네들 해갖고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 미래, 2045년을 본 스마트 시티 계획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 시티 계획도 이미 미국 교통부에서는 77개 중소도시에서의 플랜을 받아갖고 며칠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 도시로 7개를 선정하고 6월 말에 1개를 최종 선정해서 1차적으로 500억을 지원하겠다.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안전하고 좀 더 편의성을 가진,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교통망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겁니다. 민간 투자가 인공지능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통계적으로 다 어디에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들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태계 다양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이미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한 IoT에서도 상당히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과연 창업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고 이들에 대한 정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데 대한 좀 더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빅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연계 통합을 통한 빅데이터들이 다양하게 모여야 되고 이를 통해서 플랫폼이 구축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미국 기업들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물론 AI 3대 기업에는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중국이 바이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상용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존 산업 분류에서도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산업 분류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데 산업 분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비교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앞서 나가는 것,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인재 확보, 새로운 공정 개발입니다. 여기서도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 9개의 팩터가 있습니다. 이 팩터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3D 프린팅인데 3D 프린팅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자동차 부품이다 하는 연계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이노베이션 인덱스 블룸버그가 발표한 한국의 경쟁력은 종합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생산성 분야는 39위입니다. OECD에서도 벗어난다는 거죠. 자, 독일의 기술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나가고 미세 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만들어서 5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 컨설팅 기업들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한국은 전략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 산업구조. 결국 수직 통합적인 산업구조입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전속거래나 장기 종속거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랙의 문제입니다. 제휴를 하려면은 자기의 비교우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남과 보완성을 가진 비교우위가 있는데 그를 가진 중소협력업체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슬랙입니다. 뭔가 여유로운 여유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보완적인. 이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미 독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컨버지입니다. 이니셜을 따서 보니까 우리의 융합과 똑같습니다. 13개 기업 대학 연구소가 3년간 180억 유로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위한 공동 아키텍처가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협업이 촉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의 추격 전략, 모방 전략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독자 성장 전략도 그렇습니다. 수직 계열화 전략도 한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준폐쇄적인 거래 구조와 혁신 전략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학연 쪽에서도 협업을 저해하고 있는 일방적인 배타적인 기술 개발 관행이 개선돼야 됩니다. 산업 기업 쪽이죠. 개방형 혁신, 공동생산, 공동마켓 제휴가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는 이미 오토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통한 산학연 협력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의 최근의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은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점재력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력이 안 된다 얘기했죠. 그럼 전부 다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왜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와 전자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협력을 안 하느냐. 바로 이러한 생태계 문제나 또 전제 조건들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크라우드 펀딩도 부족하다는 거죠. 지원센터를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려 600개의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전국에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그러한 또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법도 대마련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만들어서 2007년에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 중소기업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매뉴얼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OECD에서 제가 2년 전에 가서 OECD 발표할 때는 딱 OECD에서 미션을 줬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다. 근데 저는 가서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고 내려왔지만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또 창업의 현황이 OECD의 국가 수준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업 비즈니스 모델과 산학연 관 협력을 긴밀한 협력을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가 또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